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의 이유의 홍난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서 카메라 앞에 나왔네요. 아무도 없이 혼자 있으니까 굉장히 뭔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좀 더 외롭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혼자서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갑자기 무더위가 시작이 돼서 엄청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하루에도 12번씩 에어컨을 켤까 말까? 라는 두 자아가 계속해서 충돌하고 싸우고 있어요. 아직 6월인데 에어컨을 켜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아니야, 근데 이렇게 더운데 내가 에어컨도 못 켜고 뭐 이런 식의 자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은 무더위를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요즘에 많이 읽었던 만화책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서 혼자서 카메라를 켰어요. 웹툰도 좋지만 가끔씩 책으로 나오는 만화들을 읽을 기회가 종종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만화책 위주로 설명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나온 우리나라 작가님들께서 그려내시는 만화책들 위주로 얘기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우선 처음으로 소개해 드릴 만화책은 길벗 어린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이수연 작가님의 어쩌다 보니 가구를 팝니다 라는 책이에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어야지 해놓고 당연히 연구실에 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연구실에 책이 없어요. 제가 집에다가 가져다 둔 것 같아요. 책의 판형이 굉장히 큽니다. 네, 제가 저희 편집자님이 옆에다 딱 띄워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손으로 딱 들면요 정말 이 정도의 두께감이 있고 이건 너무 심했나? 아무튼 굉장히 두께감도 있고 책의 판형도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뭔가 손에 딱 쥐어 들었을 때 되게 든든한 느낌이 드는 그런 식의 물리적인 어떤 책의 어떤 그 요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드커버로 되어 있어서 뭐랄까요? 그냥 이렇게 들면 이 내용을 보지 않아도 뭔가 내가 되게 아껴서 진지하게 소중히 여기면서 읽어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곰이라고 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당연히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제가 사원이라는, 이렇게 사원이라고 불렀겠죠. 곰사원은 정말 어쩌다 보니까 가구를 팔게 되었어요. 원래는 꿈이 따로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뭔가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모아야 되겠다. 아니면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해볼 경험도 있어야겠다. 왜냐면 나의 꿈은 너무 불안정한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지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꿈을 조금 뒤로 미루고 가구를 파는 영업사원 일을 하게 되는 곰사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영업이라는 것을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물론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재밌게 읽은 책을 막 그 소개해드린 영업, 일종의 영업을 하고는 있지만, 무언가가 필요한 분들께 이거 정말 좋아요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정말 구매까지 이르게 되는 그 영업사원의 일들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나 이 만화책 속의 곰사원도 쉽지 않은 일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수개월간 내가 이 일을 해왔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 내가 진짜 이 일을 계속하면서 월급을 받는 게 맞나? 라는 식의 어떤 그 부침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구매자가 될, 미래의 구매자가 될 사람들을 하나 둘씩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구매를 하려고 하는 이 수요자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사는 이야기에 대해서 곰사원이 곰곰이 들어주곤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 가구에 관심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거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각양각색으로 살고 있는 그런 동물로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죠. 그 중에서 경력 단절이 된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경력 단절이 된 어떤 그 여성분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하루가 너무너무 아깝다라고 표현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온전히 나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일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이를 돌보니까 아이 위주로 모든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일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나로서 나를 돌아볼 기회가 별로 없는 삶을 살아서 이 아이를 재우고 난 밤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가 너무 아까워서 새벽에 눈을 뜨고 까만 어둠 속을 한참 바라봐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자는 것도 미루는 이 여성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오면서 곰사원은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싶어서 그렇게 잠도 미뤄두는 걸까? 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간절히 원하고 계속 붙잡아 두지 않으면 사라져버리는 어떤 것들도 있다라는 식의 그런 대사도 나옵니다. 대단할 것 없는 그때 이야기들도 그런 거였겠죠.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무언가를 크게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잠이 들면 오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허무해서 그래서 잠을 계속해서 미뤄두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 지나고 보면 굉장히 좀 대단할 것이 없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간절한 무엇. 근데 그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허탈함.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미뤄둘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오갈 때, 저도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식의 생각을 했던 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생각이냐면요. 저도 아이를 이렇게 많이가 아니라 2명을 키웠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를 키우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가 뭘까?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건 뭘까?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건 뭘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식의 생각들을 나 위주로 차곡차곡, 나라는 사람을 차곡차곡 알아가면서 쌓아가는 과정이었는데,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은 차곡차곡 블럭으로 쌓아놨던 나라는 사람을 모두 다 블럭을 빼면서 해체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었어요. 내가 나라는 사람을 너무나 강하게 지키고 있으면 이 아이에게 헌신할 수 없겠구나.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없겠구나. 왜냐하면 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자아가 클 경우에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자연스러운 수순이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어느 날은 굉장히 우울함에 빠지는 시간이 생겨서 정말 지금 이 만화 속에 등장하는 이 여성처럼 잠을 계속 미루게 되는 거죠. 이 시간마저 나 혼자 즐길 수 없다면 그럼 진짜 나는 나를 잃어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어쩌다 보니 가구를 팝니다에 이 대사가 나올 때 되게 뭔가 마음이 뭉클뭉클하면서 그때의 내 감정이 막 새롭게 떠올라서 막 아리따릿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대사가 무척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곰사원은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결국 뭘 깨닫게 될까요? 결국에는 곰사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 작품 안에는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민을 누구나가 다 하면서 사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아. 혹은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막상 막다른 길을 다 달려와서 난 성공했어 라면서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나서 보니까 잘 살아온 게 맞을까? 라는 또 생각에 빠진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곰사원은 자신에 대해서 다시 돌아봅니다. 내가 꿈을 놓은 채로 이렇게 그냥 목표만, 누가 정해준 목표에만 매달려서 사는 게 과연 맞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 말이죠. 그러면서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좀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쩌다 보니 가구를 팝니다. 라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곰사원은
고음으로써, 사원을 뗀 고음으로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주적인 그리고 자율적인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로 귀결되는 그런 얘기가 전개가 돼요. 자, 그리고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던 대사 하나를 더 소개를 해드리면 거의 끝무렵이라서 이게 스포일링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지만 이 대사 하나 스포일링 했다고 해서 여러분 이 책 안 읽으실 거예요? 너무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읽으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인상적이었던 대사 하나만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곰사원이 아직 사원일 때 계속해서 방황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의 고민을 늘어 놓았더니 굉장히 친절한 어떤 그 소비자께서, 네, 가구를 사주시는 분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사실 정상이 아닐지도 몰라요. 혼란스러운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삶은 모두에게 처음이니까요.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 잘 모르겠는걸요. 이 대사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곰사원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살아온 여성분께서 곰사원에게 해주는 말이었어요. 곰사원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 잘못 산 것 같아요. 나는 아직까지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신세한탄을 하자 좋기 3배는 더 많이 살아온 것 같은 그 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오히려 비정상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걸 알기 위해서 사는 건지도 모르죠. 라고 담담하게 얘기해주는 이 대사가 저한테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위로가 되시는 그 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읊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사를 읽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어쩌다 보니 가구를 팝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네. 그리고 그림도 손으로 수채화로 그리는 그림처럼 되게 색다른 그림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책을 사는 기쁨, 책을 소장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의 책을 읽고, 좋다라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면 곰사원의 이야기가, 나의 마음을 때렸을까? 이런 것도 고민하게 되고요. 한편으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곰사원의 이야기는 요즘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주인공의 스토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사회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사회인이 된 나도 내가 아직까지 누군지 잘 모르겠고, 남들이 정해놓은 그 노선대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라는 식의 생각들을 어떻게 보면 20대가 되어서, 30대가 되어서, 40대가 되어서, 뒤늦게, 이거 너무 늦은 나이에 내가 고민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주인공들이 꽤 많이 등장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왜 유튜브 콘텐츠에서 그런 콘텐츠도 굉장히 많잖아요.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사자들의 브이로그를 할지 아니면 퇴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뭔가 자기의 이야기를 펼쳐내는 이야기를 할지 혹은 저는 어떤 유튜브를 봤었냐면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갑자기 귀농하게 된 그런 여성분의 이야기들을 담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재밌다. 신기하다. 이분은 어떻게 용기를 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요즘에 어떤 주인공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게 굉장히 많은 어떤 이야기의 트렌드가 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 가구를 팝니다. 예, 그 내용도 그리고 곰사원도 요런 주인공들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주인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다라고 해서 곰사원이 개성이 없다라거나 아니면 이 작품이 개성이 없는 이야기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네, 곰사원도 자기만의 길을 가기 위한 어떤 의지가 혹은 그런 식의 욕망이 나온 그런 주인공이라는 의미에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곰성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왜 때문일까를 또 고민을 해보면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주어진 삶을 굉장히 강박적으로 그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듯 그렇게 살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교육은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게임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듯 지금 이 학년 때는 무엇인가를 클리어하고 무언가를 또 클리어하고 이런 과정을 답습할 뿐인데 여기에는 성장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장이란 즉 어떤 과정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내가 그것을 원하는 어떤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변화를 통해 아, 내가 이런 것들을 깨닫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면 이 스테이지를 하나씩 클리어하는 건 그냥 목표만 얻으면 되는,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한 그런 식의 서사다. 우리가 이미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진짜 성장을 해야 되는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그 시기에 계속해서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되는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뒤늦게 성장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아, 그렇구나. 진짜 실제 그렇구나. 우리가 어린이 시절이나 청소년 시기에 성장이 뭐지?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지만 어떤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건 뭐지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해 보지 않고 아, 실패했구나 라는 식으로 낙인 찍는 그런 식의 과정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나? 라는 식의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린이들을 다루는 어린이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어떤 식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고민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침 제가 어린이 만화에 대한 그런 글을 쓰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요 이야기 주제와 연계가 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어린이는 어떻게 자라야 될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린이에게 물어보기보단 어른들이 정하는 것 같아요. 바람직한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일까요? 이런 식의 생각들을 어린이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어른이 정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어른은 어떤 어른일까요? 라는 식의 생각은 당연히 어른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어린이, 바람직한 어린이, 어린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뭘까에 대한 고민은 모조리 어른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어린이, 당사자의 시선으로 당사자의 이야기하는 그런 콘텐츠들은 참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네. 물론 아이들은 아직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판단하기에는 미숙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신 더 성숙한 어른이 대신해준다라는 식의 어떤 입장 혹은 어린이는 아직 보호가 필요하니까 라는 식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시선이 많이 가미가 되어서 어린이에 대한 판단 혹은 어린이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정해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그게 반복이 되면 어린이가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율성 이런 것들이 많이 빼앗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 뭔가를 결정할 때 누군가에게 자꾸만 의존하게 되는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어린이 만화들 중에서 어린이들이 진짜 뭔가 자기의 진짜 삶에 혹은 자기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좋은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작품이 뭐가 있을까? 그런 작품이 만들어지기는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두 책을 네, 제가 선별하게 됐어요. 아라리라는 책과 그리고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똑똑한데 가끔 뭘 몰라
라는 이 두 가지 책을 네, 제가 읽고 되게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우선 똑똑한데 가끔 뭘 몰라. 이 책은 11살 4학년인 정훈이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정훈이 4학년, 여러분 11살이면요. 너무 어리지도 않지만 아직 10대라기엔 너무 어려요. 그렇지 않아요? 네, 청소년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 이제 막 10대가 된 그런 11살. 하지만 아직 9살이나 10살보다는 조금 더 영글은 너무 어리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성숙한 그런 어린이더라고요. 이 11살이라는 나이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어린이라는 말로 청소년기에 이르지 않은 그 유아나 유치 아이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의 아이들을 모두 다 어린이라고 통칭을 해서 하는데, 사실은 5살, 6살도 다르고 7살도 다르고요. 8, 9살도 다르고 10살, 11살도 다른 거예요. 또 더군다나 12살, 13살은 완전히 또 11살과는 굉장히 또 다른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라는 말로 묶어서 그 어린이들의 삶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그런 식의 생각한 적 없어요? 저는 그런 적 있는데요. 40대 여성이라는 말로 나를 어떻게 다 설명해? 라는 생각들? 그렇지 않아요? 뭐 MZ세대 뭐 아니면 Z세대라고 했을 때 Z세대의 특성을 나도 갖고는 있지만 Z세대가 어떻게 나를 다 설명해? 라는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네. 그렇게 퉁쳐서 묶여질 때 나라는 사람의 개성은 완전히 사라지는 기분? 저는 그런 기분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근데 당사자성은 없이 누군가가 어린이라고 바람직한 어린이상이야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어린이를 딱 재현을 해놓고 이게 진짜 좋은 어린이지 라는 식으로 이렇게 흘러갈 때 어린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나는 저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도 있겠지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참고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 어린이라고 퉁쳐서 얘기할 수만은 어린이들이 각자의 당사자성, 그 세부적인 그 연령대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민한 감수성을 내가 다 모르는구나라는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웹툰을 포함해서 뭐 여러 미디어에 등장하는 어린이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논문도 찾아보고, 그리고 제가 즐겨봤던 그런 웹툰이나 만화에서 어린이는 어떤 식으로, 어떤 식의 모습으로 주로 재현되고 있지?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요즘에 로판에서 유감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유가물을 잘 보다 보면 이 아이들이 자기가 사랑받지 못할까 봐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거든요. 사랑받지 못하는 건 즉 죽음이야 라는 식의 어떤 두려움을 갖는 그런 유가물의 주인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타파해 나가냐 하면요. 네, 그 유가물에 등장하는 이 캐릭터들이 굉장히 뭔가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두려움에 많이 떠는데 이때 그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수단이 귀여움, 아이다운 귀여움과 그리고 타고난 어떤 재능? 이런 것들로 많이 돌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기 같은 귀여운 행동? 무해하고, 그러니까 귀엽다는 건 나한테 무해하다는 느낌이 들 때 귀엽다고 느낀대요. 네, 그런 어떤 귀여운 행동들, 아이다운 행동들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런데 얘는 타고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육아물을 보는 어떤 어른들에게는 약간 아이는 이렇게 마치 귀여워야지 라는 생각? 그리고 고분고분해야지.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지. 근데 아이가 굉장히 큰 능력이 있어서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능도 같이 있으면 참 좋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린이들이 이 육아물을 본다면 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귀여워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구나.
귀엽지 않은 나는 사랑받을 수 없을지도 몰라. 고분고분해야 사랑받는 거구나. 아, 타고난 능력이 있을 때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왜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그리고 혹시 조카분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진짜 실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면 공감하실 텐데, 아이를 키운다는 건 귀여운 모습만 발견되지 않아요. 귀여운 건 하루 24시간 중에 10분? 아니면 1분? 5분? 굉장히 짧은 시간 귀여워요. 그리고 잘 때 굉장히, 아, 안쓰럽다. 혹은, 아,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 근데 그 나머지 시간은 정말, 굉장히 많은 돌봄의 시간이잖아요. 이 아이의 밥을 차려주는 일, 그리고 이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대신 어떤 도와주는 일.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돌봄을 모두 제외한 24시간 중 아주 짧은 시간만 귀여운데, 이렇게 치면은 되게 뭔가 육아가 고난의 연속인 것 같지만, 근데 그 안에서 되게 즐겁고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다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한 순간은 정말 짧게 짧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고난이어서, 아, 나는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가 아니라 오히려 그 짧은 행복을 만끽하는 그 행복을 위해서 산다거나 아니면 그냥 뭐 산다는 게 그런 거지라고 산다거나 네,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어떤 귀여움이 실제로 전부는 아니지만 그 귀여운 순간을 오히려 전부라고 느껴서 그 이후의 돌봄은 정말 끔찍하게 여겨지는 어떤 그 대비를 훨씬 더 크게 만드는 건 아닐까라는 식의 어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되게 정제되고 그리고 깨끗하게 이렇게 다듬어진 모습만 아이다운 모습으로 여기게끔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게 아이의 어떤 귀여운 면을 부각하는 것이 되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어, 굉장히 귀여워 보이는 그 순간만을 모아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서 실제로 어떤 식당에 갔을 때 좀 떠드는 아이들 혹은 항상 우는 아이들을 보고 되게 경멸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식의 눈길을 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정말 정제된 모습만이 그 아이들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더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 혹은 어린이들이 보면 나는 저렇게 귀엽지 않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네. 자, 그리고 가끔 드라마 속에서는 이런 아이들도 등장을 해요. 굉장히 어른보다 어른스러운 어린이.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만화에도 이런 어린이가 등장을 하죠. 굉장히 어른스러운 어린이. 저는 볼 때마다 눈물샘이 폭발하고 가끔씩 그 친구를 떠올릴 때마다 눈물샘이 폭발하는 그 만화 속 주인공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옛날 다음 웹툰에서 연재를 했던 그 미역의 효능 작가님의 아, 지갑 놓고 나왔다 라는 작품 속에 노루라는 9살 노루라는 캐릭터예요. 이 노루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네, 노루는 9살에 죽은 아이인데 죽어서도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어, 저승으로 가지 못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구천을 떠돌고 있어요. 구천을 떠돌면서 뭘 하고 있냐면 놀이터에 그네가 있는 그 근처에서 그 흙을 계속 막 파헤쳐요. 왜냐하면 그네를 타다가 아이들 주머니 속에서 동전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동전을 주워서 엄마 머리맡에 놔주는 거죠. 그 이유는 엄마가 나를 잃은 슬픔에 너무 힘들어서 혹시라도 식음을 전폐하고 밥을 굶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구천을 떠도는 그런 영혼입니다. 노루는. 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냥 아, 노루는 어른스러운 아이구나 하면서 넘길 수도 있지만 그게 너무 안타깝게 더 느껴졌던 건 뭐냐면요. 이야기의 말미에 노루의 진심이 폭발하는 순간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나도
엄마를 걱정하는 어린이로 살고 싶지 않았어. 나도 평범한 아이들처럼 살고 싶었다고 하는 절규가 나와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너무 눈물 쏟을 구간이 많았지만 정말 그 마지막에 그 노루가 폭발하는 그 대사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 노루는 어른스럽고 싶지 않았구나. 어린이처럼 살고 싶었구나. 어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어린이처럼 어리광을 부리며 살고 싶었구나. 그런데 노루의 그 상황상 어른스러움 밖에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구나. 얘는 9살 나이에도 엄마를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아이의 어른스러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어린이가 어른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는 그 자체로 어린이에게 자기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박탈하는 거나 다름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르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른들에게는 어른스러운 어린이가 굉장히 위안이 돼요. 그리고 키우기가 굉장히 편하죠. 엄마가 혹은 그 아빠가 이 아이에 대해서 손이 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는 어른스럽게 알아서 척척하니까. 근데 그거는 이 아이의 정체성일 수도 있죠. 물론. 이 아이가 태어나기를 굉장히 어른스러울 수도 있어요. 어른스럽게 그렇게 좀 눈치도 빠르게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정체성이 그럴 수도 있으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알게 모르게 그게 학습이 되어서 눈치로 학습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라고 커가는 아이다움을 박탈당한 어린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미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귀여움과 천부적인 능력으로 자기 자신은 살 수밖에 없어라고 보여지는 유가물의 어린이 캐릭터들. 혹은 드라마나 지갑 놓고 나왔다라는 웹툰 속의 그 노루와 같은 웃자란 아이들, 어른스러운 어린이들. 이런 캐릭터들이 미덕으로 보이면 안 되겠다. 바람직한 어린이상으로 나오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어린이상을 은연중에 기대했던 것 같아서 너무 또 미안해지기도 하고. 네,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똑똑한데 가끔 뭘 몰라 라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11살 정훈이는 어린이다운 미숙함이 물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 주목하는 어린이상은 뭐였냐면요. 이 정훈이는요, 굉장히 예민한 어떤 감각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4학년이 되어서 새학년에 올라와서 이 새 학급의 분위기도 너무 좋고 친한 친구랑 같은 반이 되어서 너무 좋고 선생님도 너무 좋은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라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짝꿍을 선생님이 정해준 방식으로 정해서 앉는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짝이 되어서 앉을 사람은 바로 우리들인데 왜 우리들이 짝꿍을 정하는 방식은 정할 수 없지? 왜 선생님이 정한 방식으로 우리는 짝꿍이 정해져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뭔가 묘하게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투덜투덜거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훈이는 친한 친구와 이런 식의 논의를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짝하고 앉을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활발하게 고민을 나눕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떤 식의 방법을 채택을 하냐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일기들을 다 읽어보시잖아요. 네. 저희 아이도 일기를 쓰면 선생님이 그 일기를 읽고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감사하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아이들은 이 일기 속에다가 솔직한 속내는 못 얘기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훈이도 그걸 알고 있어요. 네. 일기를 다 읽어보시니까 그럼 일기에다가 이 불만을 써야겠다. 그러면 선생님이 분명히 읽어보시고 좋은 선생님이라면 반영해주지 않을까? 라는 식의 정말 아이디어가 반짝하죠. 네,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기에다가 빨간색으로 그 불만을 써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정훈아, 일기에 빨간색으로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짝꿍을 정하는 방식을 바꾸겠다 라면서 정훈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셨어요. 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로 넘길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가 되게 소중하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평범한 일상에서 어린이들이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고 예민하게 캐치를 했고 그것을 그냥 인내하고 감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바꾸려고 노력한 점, 그리고 그 바꿀 방법을 열심히 생각하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진짜 그 방법을 생각해내서 실제로 의견을 개진을 했고 또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또 좋은 어른이 있었다는 점.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을 바꿔냈다는 점이 이게 진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바라는 어린이상이 바로 이런 어린이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지, 아이다워야지. 그냥 귀여우면 돼. 통제 가능한 선에서 고분고분해야지. 근데 타고난 재능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고, 어른스러워서 어른을 위로할 줄도 알고 가끔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줄 아는 그런 어른스러운 어린이 좋지. 라는 거는 어른의 시선에서 바람직한 어린이일 수 있으나, 근데 그런 식의 어린이가 정말 어른이 바라는 대로 큰다면, 그 어린이는요, 어른이 바라는 대로 큰 어린이는요, 나중에 자기가 정말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나는 누구인가를 제대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혹은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커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뭔가 자율적인 어떤 삶을 살 수 없었던 아이였는데 어른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계속 알려주고 그것대로만 살아온 어린이였는데 그럼 과연 그 아이는 자율적인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정훈이처럼 뭔가 예민함을 탑재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꿔나갈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실제로 바꾼 경험이 있는, 성취의 경험이 있는 아이가 진짜로 이 사회의 자율적인 어른으로 성장해서 이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갈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훈이가 너무너무 예쁘게 보였어요. 그리고 저도 저희 아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아이가 커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른의 시각이 아니라 뭔가, 그리고 내 자녀라고 하면 너무나 밀착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라는 욕심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 자율적인 시민으로 커 나가려면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줘야 되겠구나 라는 식의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희 아이가 예전에 이런 불만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엄마는 엄마 마음대로 다 할 거면서 왜 나한테 의견을 물어봐? 난 그게 너무 싫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물어보는 게 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물어보면서도 은근히 제 뜻대로 다 했더라고요, 결정을. 근데 이 아이는 그걸 꾹꾹 참고 있다가 어느 순간 폭발했던 거예요. 아, 그때 되게 미안하면서도, 근데 너는 아이니까, 나의 자녀니까, 당연히 엄마가 정한 대로 따라와야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좋지 않은 엄마의 모습이 보인 것 같아서, 이제 와서 너무너무 미안한데, 네. 정훈이를 보면서, 이제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 내가 되게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요. 그 아이가 실제로 의견을 개진했을 때 합리적인 방향으로 좀 그 아이의 의견 쪽으로 왜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들. 이 아이는 그러면 제가 물어봤을 때 그런 식의 어떤 패배감이랄까 아니면 내 의견을 아무리 개진해도 결정은 엄마 마음대로야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이 아이는 다시는 그 물음에 솔직한 대답을 안 하겠죠. 자기의 어떤 속내, 난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는 식의 얘기를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일종의 그런 패배감을 자꾸만 안겨줬다는 생각에 너무 미안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좋은 어린이가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게 만들려면 우리는 그 좋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가 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작품 좋으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아라리는요. 아라리는 어떤 면에서 좋았냐면 우리가 성장을 해 나간다라는 것은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다름을 받아들일 때 변화를 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호해야 돼. 우리 아이를 보호해야 돼. 그리고 좋은 길로 인도해야 돼. 좋게 교육해야 돼. 라는 시각에 너무 경도되다 보면 아이가 선택하고, 그러니까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알게 모르게 차단을 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가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지내기를 바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아라리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굉장히 다 각자 다르거든요. 그리고 각자 조건들이 달라요. 다르게 태어났고 당연하지 않아요? 너무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다르고 그리고 태어난 조건도 다르고 어떤 친구는 말로써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친구는 수어로써 의사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나타나서 아라리를 읽으면서 작가님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제가 이 아이는 수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 왜 그걸 나는 이제껏 눈치채지 못했지? 뜨끔. 우리 아이 주변에도 다른 아이들이 있는데 왜 그걸 내가 뭔가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갑자기 또 뜨끔. 뭐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그걸 되게 강요하지 않거든요. 이 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해요 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아이들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뭔가 더 저한테는 뜻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린이의 은유인 거예요. 의인화된 동물이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각자 굉장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그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가운데에서 이 아이들도 서로 협동해서 화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그것도 너무너무 재밌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본다면 다른 친구들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포용할 줄 아는 그런 마음도 알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강요하지 않는 시선으로 잘 만들어져서 너무 좋은 작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세 작품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라리라는 작품, 그리고 똑똑한데 가끔을 몰라 라는 작품, 그리고 네, 어쩌다 보니 가구를 팝니다 라는 작품이요. 모두가 성장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넓은 의미의 성장이요. 우리가 어떤 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함으로써 얻는 어떤 쾌감은 아니지만 진짜 목표했던 것들은 얻지를 못하더라 하더라도 일부 잃는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씩 변화하면서 어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작품들. 이 세 작품은 모두 그런 식의 주제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은 방학도 다가오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의 방학도 다가오는데 어떤 만화를 읽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런 만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지망생들도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유형의 캐릭터들을 재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해를 끼치지 않고 그 캐릭터들을 잘 묘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실 때 이런 식의 작품들을 보면 좀 참고가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그런 여름이에요. 여름에 초입부터 이렇게 더우면 어쩌지? 라는 고민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또 시간은 너무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무더운 여름에 어떤 식으로 지내고 계신지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도 무척 즐거워하면서 댓글을 보면서 피드백을 보면서 아, 나 영상 앞으로 또 더 잘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부담을 드리는 거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부담을 드렸어요. 네. 부담을 드리게 됐네요. 너무 죄송하게도. 네. 하지만 댓글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여름 어떻게 나고 계신지 댓글을 통해서 저도 확인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책들, 추천해드린 책들 읽어보셨다면 댓글을 통해 또 남겨주시면 저도 아주 즐겁게 읽고, 아, 이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구나, 라고 저도 즐겁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재미의 유의 홍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알차고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보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